오늘 산염기 깊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필요한 것들만 빨리빨리 설명하면서 가봅시다. 자, 첫 번째 거기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러니까 반응식의 방향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로 오른쪽 방향으로 라고 얘기하게 될 건데, 이 오른쪽 방향으로 얘기하는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앞에 적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재료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확하게는 반응물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앞에 이 반응물들이 뒤에 이 오른쪽에 적히는 결과물, 즉 생성물이 되는 방향으로의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반응식에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정방향의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할 거고, 거꾸로 이 역반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결과물로 놨던, 그러니까 얘를 뭐 만약에 A 더하기 B가 C가 된다라고 했을 때 A와 B가 만나서 C가 되는 이 반응물이 A하고 B인 거고, 그리고 생성물이 C인 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정반응이었다면, 거꾸로 원래 우리가 상정했던 생성물인 C가 오히려 재료가 돼서 거꾸로 다시 A와 B로 분리되는 과정이 가능하다라면 그걸 우리가 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가역반응이라고 하는 건 지금 얘기한 이 거꾸로 오는 역반응이 가능한 걸 얘기하는 거고, 비가역반응이라고 하는 건 이 거꾸로 오는 역반응이 불가능한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저 반응식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반응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걸 거꾸로 되돌리는 반응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거나를 얘기할 때 되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간혹 가다가 어떤 반응은 그냥 A하고 B를 반응을 시키면 C가 되는데 동일한 조건 안에서 그냥 C가 A와 B로 다시 돌아가는 반응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A하고 B가 만나서 C가 되는 반응은 반응 조건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데 얘가 되돌아가는 반응은 안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인간이 개입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반응을 설계했을 때는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어거지로 C를 다시 A랑 B로 떼어내겠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비가역 반응에 들어가요. 그래서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여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정반응이 일어나는 조건 안에서 그 자연 상태 그대로, 이 정반응 조건 안에서 그대로 뒀을 때 거꾸로 가는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야 그게 가역 반응이고요. 정반응이 일어나는 조건 안에서 역반응이 일어날 수 없고 조건을 바꿔줘야만 역반응이 일어난다면 그건 비가역 반응입니다. 물론 비가역 반응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아예 거꾸로 되는 반응이 절대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 그래서 비가역 반응은 거꾸로 가는 역반응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만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 상태에서 역반응이 일어나게 만들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인간이 꼭 개입해야만 역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비가역 반응이에요. 오케이? 또 거기 적혀있는 걸 보면 비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불가능하거나 또 어떤 경우도 무시할 정도로 적게 일어나도 그냥 비가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반응은 엄청 많이 일어나는데 역반응은 진짜 엄청 찔끔찔끔 조금씩만 일어나는 거야.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가역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역반응 하면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으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게 가역반응이고, 그리고 비가역 반응을 제외한 모든 반응이 가역 반응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역 반응의 예를 따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아, 가역 반응이구나 할 겁니다. 예,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게 뭐 별로 상관없겠지 하고 아래 화살표를 오른쪽, 위에 화살표를 왼쪽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거 틀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굳이 이걸 가지고 틀리게 하지는 않을 거야. 이번엔 난이도가 높은 만큼.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위에가 정방향, 아래가 역방향으로 그려져 있어야 원래 맞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고, 비가역 반응은 역반응이 불가능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적게 일어나는 반응으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그냥 이제 이 화살표를 표시하면 비가역 반응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여태까지 화원을 하면서 모든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상정해놓고 해왔던 거예요. 모든 반응의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화학을 하면서는
이렇게 적혀 있으면 가역 반응, 이렇게 적혀 있으면 비가역 반응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원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비가역 반응의 예들은 뭐가 있어? 제일 첫 번째는 연소 반응이 있었죠. 연소 반응은 뭐였어요? 우리 불 붙여서 불에 타는 걸 연소 반응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치? 근데 그 연소 반응은 되돌릴 수 없다고. 간단하게 이거 이 의자를 밖에 나가서 불로 태워. 그러면 그건 잿더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로부터 다시 의자를 만들 수 있느냐의 질문입니다. 사실 그건 인간이 개입해도 불가능하지. 그냥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연소를 알아야 되는데 그 뒤에 식은 어떻게 완성되어야 될까요? 그러면 C 더하기 O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연소의 정의니까. 산소와 반응, 이게 연소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C 더하기 O2가 CO2가 된다로 식을 완성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적혀있는 게 Mg 더하기 HCl인데 실제로 이제 두 번째 식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기체 생성 반응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기존에 우리가 기체 생성 반응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기체와 기체가 만나서 기체가 만들어지는 건 기체 생성 반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재료도 기체고 결과물도 기체면 기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 원래 기체였던 거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잖아. 기체끼리 바뀌는 거잖아. 그런 건 기체 생성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보통 기체 생성 반응이라는 말이 표현이 되려면 뭐여야 되냐면 재료 중에 기체가 아닌 것이 있어야 해요. 근데 생성물에 기체가 있어. 그러니까 재료가 고체, 액체, 고체 수용액, 고체 기체 이런 형태인데 재료는 기체, 그 결과물은 기체 이럴 경우. 그러니까 결과물에 기체가 있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 그때 앞에 기체만으로 되어 있으면 기체 생성 반응이 아닌 거고요. 앞에 고체가 섞여 있거나 기체가 아예 전혀 없었는데 기체 생성 반응이 됐다라고 하면 그건 기체가 나왔다고 하면 기체 생성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체 생성 반응의 예로 옆에 적혀 있는 거 Mg 더하기 HCl. 자, 이게 뭐예요? Mg는 제가 여기다 상태를 안 적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태를 채운다고 하면 Mg 옆에 상태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Mg에는 고체 상태일 거고요. 그리고 뒤에 HCl은 뭐가 들어가게? 수용액 AQ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용액 상태의 HCl과 고체 상태의 Mg가 만나서 뭐가 발생합니다. 이거 어떤 반응이 돼요? 그치, 수소기체가 발생하죠. 그리고 MgCl2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왔지만 원래 가장 화학적인 표현 방식은 이 화살표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얘는 AQ로 표현하고 얘를 가스로 표현하는 게 가장 화학다운 표현 방식이죠, 원래. 물론 지금 이건 개수를 안 맞춰 놓은 겁니다. 실제로 거기 그냥 개수 상관없이 적으라고 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맞추고 싶으면 이 앞에 2 추가하시든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분명히 재료의 기체가 없었어. 혹은 재료의 기체가 아닌 것들이 있어. 근데 생성물에 기체가 있네. 이런 기체 생성 반응이라고. 오케이? 이런 기체 생성 반응이 비가역 반응의 예가 되고 세 번째 거는 뭡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알 수 있어야 될 텐데 HCl 더하기 NaOH 이건 무슨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중화 반응이겠지. 왜? HCl이 산성일 거고 NaOH가 염기성일 거니까요. 그럼 얘는 이제 중화 반응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결과물은 뭐 어떻게 적으면 되겠어요? NaCl과 H2O. 그렇죠. 그래서 중화 반응, 비가역 반응이 되는데 이게 이 중화 반응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1번, 2번은 역반응이 안 되는 것들이라면 3번은 역반응이 되긴 돼. 다만 위에서 얘기한 역반응이 무시할 정도로 적게 일어나는 거. 이건 좀 적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화 반응은 이런 포인트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반응이 안 일어난다 하면 틀린 말이 돼요. 비가역 반응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니까 중화 반응은 이름은 비가역 반응이야. 분류상 비가역 반응이 맞는데 만약에 누군가 그래서 얘 비가역 반응이야. 그러면 중화 반응은 역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럼 네 하는 순간 틀린다고. 일어나요. 다만 무시할 정도로 너무 적게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너네 과학자나 수학자들은 로또 당첨 확률을 0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첨자가 실제 하냐 아니냐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요. 당첨 확률이 너무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적으로 보는 수치상 그 정도는 0의 확률과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거라서 중화 반응의 역반응도 마찬가지인 거지. 실제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서는 일어나는데 그게 너무 작으니까 그냥 없다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4번은 좀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지. 4번 혹시 뭔지 아심? 네, 앙금 생성 반응. 여기서 이제 HCl이라고 하는 앙금이 만들어질 건데, 그리고 NaNO3 쪽은 괜찮을 건데, 실제로 앙금 생성 반응은 학교마다 우리 학교가 앙금을 어디까지 다룰 거냐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줘요. 왜냐면 고등학교 과정이 앙금에 대한 그 관심을 뗀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고1은 그래도 여전히 앙금에 대해서 많이 다루더라도 화1에 와서는 앙금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관심을 꺼버린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 근데 선생님들마다 여전히 앙금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가르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 4번 앙금 생성 반응은 비교적 학교마다 아예 안 배울 수도 있고, 배운다면 어느 정도까지 앙금을 외울 것이냐가 좀 갈릴 겁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앙금 두 가지가 AgCl하고 CaCO3 이렇게 두 가지지. 근데 이 앙금은 그냥 우리 학교에 맞춰서 합시다. 학교마다 다를 거니까 그냥 나중에 교과서 정리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앙금을 외워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나을 거고요. 그냥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그냥 제목 정도만 외워두는 걸로 해도 돼요. 뒤에 화학 반응식이야? 사실 이건 니들이 그냥 이온의 전하량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완성할 수 있는 식이라고 보고요. 상태까지는 안 적어도 되니까. 그래서 됐고, 2번 동적 평형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동적 평형은 첫 번째 동적 평형에 대한 얘기는요, 화학 반응의 속도는 재료가 되는 물질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식을 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반응은 재료가 되는 물질에 영향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정반응의 재료는 반응물들이고 역반응의 재료는 누굽니까? 생성물인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재료가 되는 물질들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데, 사실 그냥 그렇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외워도 돼. 저는 그대로 외울 거면 사탐을 하지 과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 이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딱 그거랑 똑같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그거랑 실제로 똑같아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조건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 반응을 할 재료들끼리 부딪혀야 반응이 일어나요. 만나야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A하고 B가 만나야 반응이 일어날 텐데 A하고 B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부딪힐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부딪힐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반응할 확률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반응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럼 그게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반대로 얘기해서 재료가 되는 A하고 B의 양이 극단적으로 적어지면 서로 부딪히기가 어려워지겠죠. 부딪힐 확률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럼 반응할 확률이 떨어지잖아? 그럼 실제로 반응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재료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반응에 있어서는. 그래서 화학 반응의 속도는 재료가 되는 물질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정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할 거고요. 역반응 속도는 생성물의 농도에 비례할 겁니다. 그게 각각 그 정반응과 역반응의 재료가 될 테니까. 거기서 반응 초기는 반응물이 많아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지만, 요건 실제로 정반응 우세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요건 이제 화원보다는 화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쓰는 표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빠를 때를 정반응 우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지만 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반응 속도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 네, 느려지겠죠. 왜? 지금 정반응의 재료는 얘네인데 정반응 속도가 빠르면 빠른 만큼 얘네들이 사라지는 속도가 빠른 거잖아요. 결국엔 부딪혀서 C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면 C로 계속 바뀌다 보면 A랑 B의 양은 줄어드니까, 그럼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부딪힐 확률은 계속 줄어들 거고 정반응 속도가 계속 줄어드는 거지. 그쵸? 그래서 반응 초기에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도 시간이 지나면 정반응 속도가 점점 느려져요. 근데 그러면 C가 쌓이게 되니까 역반응 속도는 점점 빨라지겠지. C끼리 부딪힐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역반응 속도는 빨라짐으로 양방향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오게 되고 그때를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화학 평형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동적 평형이 우리가 주로 쓰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화원에서. 그리고 여기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다음에 들어갈 단어를 여러분들 굉장히 신중하게 두셔야 되는데요. 반응물과 생성물 각각의 농도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같다라고 적으면 큰일 나요. 왜? 같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 둘이 동일해야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어떻다? 일정하다 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 속도가 일정한, 이 반응 속도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오면 A와 B와 C 각각의 양이 변하지 않는 거지. 더 이상 안 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반응을 통해서 C가 만들어지는 속도와 역반응을 통해서 C가 사라져서 A와 B가 다시 재생되는 속도가 똑같다면 A랑 B 그리고 C의 양이 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다는 얘기인 거지 얘네 둘이 상호간에 같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거든. 근데 왜 이걸 내가 지금 되게 강조하냐면 지금 현대 애초에 한국어 자체가, 국어라는 언어 자체가 언어의 해석 범위를 되게 넓게 잡고 있다 보니까 사실 같다라는 얘기가 일정하다의 의미라는 걸 내포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런 식의 언어 습관을 가진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사실 저는 같다가 일정하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같은 거니까 그냥 그런 의미로서 얘기한 거예요를 하는데, 화학적으로 그걸 채점하게 되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같다라는 말을 절대로 일정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같다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넓게 해석하지 마세요, 자꾸. 과학은 언어가 아닙니다. 과학은 과학에서 쓰는 언어에 맞추셔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똑똑 끊어지게 써야 돼, 다. 그래서 같다라는 표현은 그냥 무조건 쓰면 안 되는 표현이고요. 일정하다라고 꼭 적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왜 안 같냐면 아무리 우리가 정반응, 역반응이 진행돼서 이게 양쪽에서 멈춰서 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 멈추는 시점이 온다고 한들 재료하고 이 결과물의 양이 진짜 같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평형이 이루어져서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가 정해지는 건 그냥 별개의 일입니다. 알아서 정해져요. 그냥 반응 속도가 같아지면 멈출 테니까. 그게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도 아무 상관없거든.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데서 그냥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데서 그냥 멈출 뿐인 거거든. 그래서 이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졌을 때 멈춘다고 해서 양쪽에 존재하는 물질의 양이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할 방법이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지 아닌지를, 다른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판단은 화투에서 합니다. 정확하게 정반응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응물이 얼만큼 남고 생성물이 얼만큼 있는 상태에서 반응이 멈추는지, 평형을 이루는지에 대한 계산은 화투에서 관심 있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일정하다라는 표현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평형 쪽으로 내려와 봅시다. 자, 상평형은 물질의 상태 변화도 동적 평형이 나타나는데 액체가 기체가 되는 무슨 속도입니까? 그쵸? 기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이것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기화 속도라고 적지 마세요. 적지 말라고 이제 하는 얘기니까.
자, 우리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기화가 맞는데요. 얘는 좀 넓은 범위에서의 표현인데 사실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 기화라는 현상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두 개. 근데 그 두 개를 다 묶어서 우리는 이제 포괄적으로 기화라고 부르는 건데 하나는 분자 운동에 의해서 그냥 그 온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증발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고 온도와 지극히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온도와 아예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고 온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끓음이라는 현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끓음과 증발은 굉장히 많은 요소가 달라요. 그 중에서 끓음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끓음은 화투에서 주로 관심 갖고 보는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끓음은 다루지 않거든요, 아예.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속도를 기화속도라고 표현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예 별개의 얘기인 끓음에 대한 얘기가 포함돼 버리니까. 그래서 우린 거기다가 증발속도로 접근하셔야만 해요. 우리는 증발속도 얘기만 하는 겁니다. 끓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증발속도는 일정합니다. 그렇죠? 요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게 선생님, 아까는 재료가 많을수록 속도가 빠르고 재료가 줄어들면 속도가 느려지는 거라면서요. 맞는데 증발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저게 왜 재료의 양과 속도가 관련이 있었냐? 서로 충돌해야 일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충돌 확률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증발은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에요. 증발은 정말 간단하게 물 안에 움직이던 물 분자가 밖으로 가출해버리는 것, 뛰쳐나가는 현상이 증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충돌할 확률 이딴 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면 그게 곧 증발이라서 그냥 가출할 확률의 개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아예 상관이 없어요. 물이 얼만큼 있는지는. 그럼 오히려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건 뭐였냐면 온도죠, 온도. 왜냐면 사실 저 물 분자가 뛰쳐나가고 싶어서 뛰쳐나간다고 한들 니들이 지금 집에서 뛰쳐나와 봐라. 돈 없어서 하루라도 버티나? 돈이 충분해야 나가서 생활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 물 분자가 뛰쳐나갔을 때 거기서 버티려면 그 물 분자가 밖에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야? 온도잖아. 온도가 높으면 분자들의 에너지가 많고 온도가 낮으면 분자들의 에너지를 적게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의 영향만 받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실험을 할 때 온도를 일정한 온도에 두고 하죠. 그래서 증발 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거기서 증발 속도는 일정하지만 이제 이런 안에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기체가 액체가 되는 이건 뭐라고 부르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액화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응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응축 속도는 얘는 빨라지는 게 맞아요. 얘는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론의 것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충돌 확률의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왜냐면 이것도 응축이 왜 일어나는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응축은 수증기 분자가 물 표면에 와서 부딪히잖아? 그러면 일어납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 충돌 확률과 관련된 문제로 돌아가는 게 맞죠? 결국은 저 수증기 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표면에 와서 부딪히는 수증기 분자의 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응축이 일어나는 애들이 많아지겠지. 응축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응축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실제로 물 분자 표면에 부딪혔다가 튕겨나가는 수증기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 표면에 부딪히면 무조건 끌려 들어와요. 물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물 표면에 와서 부딪혔는데도 튕겨나가는 그런 수증기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딪히기만 하면 무조건 끌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딪힐 확률이 전부야. 이 응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축 속도는 빨라지겠죠. 왜? 증발 속도가 일정한 상태로 증발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수증기가 늘어날 테니까. 증기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응축 속도는 빨라지므로 그러다 보면 양방향의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이때를 상평형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우린 지금 이걸 증발과 응축을 이용해서 설명을 했어. 즉 액체와 기체 사이에 대한 걸로 설명을 했지만 완전히 같은 원리로 액체, 고체, 고체, 기체 사이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상평형은. 우리가 이제 졸린 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적으시면서 들으면 조금 덜 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최대한 내가 하는 말을 잘 적으면서 듣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 뭐 물을 마신다던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뭐였냐면 그냥 정신을 차리시면 되겠죠. 버텨. 라고 얘기하면서 저도 잠깐 물 좀 꺼낼게요. 출근하고 지금 물을 처음으로 꺼냈는데 목이 너무 마르거든. 진짜 이 시기에 수업을 하잖아. 그러니까 상평형,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용해평형. 쉬는 시간은 드리긴 드릴 건데 조금만 더 하고 쉽시다. 아직 끊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니까. 자, 용해평형 쪽은 용매 속에 충분한 양의 고체 물질이 존재할 때 용해 반응. 자, 요거 요 뒤에 걸 내용을 채우기 전에 잠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일단은 죄송합니다. 용해 반응하고, 그러니까 용해평형하고 상평형은 원리가 다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비슷한 원리로 흘러는 갑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봐야 되고 좀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여러분 지난 시험 범위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좀 봤을 거냐면, 기억이 나야겠지. 근데 뭐 나는지 안 나는지 일단은 모르겠지만, 자, NaCl 리퀴드, 즉 NaCl 용융액을 전기분해했을 때와 NaCl AQ, NaCl 수용액을 전기분해했을 때는 그 결과가 같아 달라? 달라요. 왜냐면 NaCl 리퀴드를 전기분해하면, 그러니까 NaCl 용융액을 전기분해하면 뭐가 돼요? 나트륨과 염소 기체가 발생할 겁니다. 근데 NaCl 수용액을 전기분해하면 사실 NaCl 수용액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 그게 뭐야? 그냥 물의 전기분해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전기분해돼서 H2와 O2가 발생할 거거든. 근데 이게 아까 잠깐 얘기한 그 국어에 대한 포인트가 되는 게, 사실 우리는 열을 가해 녹이는 것도 녹인다고 표현하지만 물에 넣어 녹이는 것도 녹인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화학적으로 이 두 개의 반응은 완전히 다른 반응이거든. 용융이라고 하는, 열을 가해서 녹이는 용융이라고 하는 반응은 물질의 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밑에 거 물에 녹이는 반응은 물질의 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물질이 물에 녹아서 그냥 용액의 일부가 되는 거니까 아예 화학적으로 다른 두 개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두 개를 그냥 그러니까 사용하기 편한 방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둘 다 녹인다라고 쓰니까 그게 되게 이 두 개념을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외국에서는 이 열을 가해 녹이는 표현과 용해시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영어 표현만 해도 둘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는 멜트, 그러니까 녹이는, 열을 가해 녹이는 용융이라고 하는 건 멜트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밑에 것처럼 어디가 녹이는 거는, 이건 되게 사실 그 물에 녹이는 형태는 표현이 되게 많지만 뭐 디솔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쓰겠지만 그 둘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잠깐만. 그렇게 그 영어 같은 경우는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외국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과학 공부를 할 때 애초에 이 두 개념이 헷갈릴 이유가 아예 전혀 근본적으로 없는 거지.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 둘을 둘 다 녹인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쓰는 바람에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이제 좀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래도 과학을 배웠다는 사람들 속에서는 용해 반응과 용융은 완벽하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그때 이 위에 게 이제 상변화와 관련된 것들이 되는 거고, 용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상평형과 관련된 얘기고, 밑에 거는 용해라고 하는 이 물에 녹이는 과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딱 그 정도의 차이는 상평형과 용해평형에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다른 반응이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 평형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같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용해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 용매 속에 충분한 양의 고체 물질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
물을 받아놓고 우리가 거기다 설탕 덩어리를 집어넣은 거야. 그랬을 때 그 설탕 덩어리가 녹는 과정은, 즉 용해 반응에서는 동적 평형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때 앞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불포화 상태의 용액인데요. 요건 이제 뭐 더 녹을 수 있는 상태 이거지만 일단 냅두고, 이때 용질이 녹는 용해 속도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해 속도는 상평형에서 증발 속도와 같은 개념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이 용해 속도도 마찬가지로 물 분자와 설탕 분자가 부딪히거나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과정 자체는 동일해. 설탕 덩어리에서 이 설탕 입자가 물로 튀어나가. 아까 증발이라는 게 뭐였어? 물 안에서 물 분자가 밖으로 튀어나가. 그러면서 수증기가 되는 거잖아요. 용해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설탕 덩어리 안에 있는 설탕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설탕 분자가 그 덩어리로부터 튀어나가.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온도의 영향을 받는 거야.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물 분자와 얼만큼 부딪히고 설탕끼리 얼만큼 부딪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의 영향을 받을 건데 온도는 일정할 거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용해 속도라는 거는 일정할 겁니다. 근데 그 반대 과정인 용질이 고체로 나오는 건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고? 석출이라고 하죠. 이거는 용액 안에 녹아있던, 그러니까 설탕물 안에 녹아있는 설탕이 다시 고체 설탕으로 튀어나오는 게 이제 석출이라고 부르는 게 될 텐데, 이 석출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왜냐면 이 석출도 아까 이 응축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남아있는 설탕 덩어리에 물에 녹아있었던 설탕 이 분자가 이 남아있는 설탕 덩어리에 와서 부딪히면 얘는 무조건 끌려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일정 확률로 끌려 들어옵니다. 다시 설탕 덩어리로. 그래서 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 석출 속도는 빨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두 방향의 양방향의 속도가 같아져서 용액이 우리가 이럴 때 양방향의 속도가 같아지면 겉으로 보기에 설탕이 더 녹아 안 녹아? 안 녹잖아요. 그런 시점을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뭐라고 표현해왔어? 포화용액이라고 표현해왔죠. 그래서 용액이 포화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 이때를 용해평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럼 그 전까지의, 포화되기 전까지의 시점은 전부 다 불포화 상태의 용액인 거죠.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상평형과 용해평형은 이 정도의 개념적으로만 나올 겁니다. 이 이상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응용 문제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상평형과 용해평형을 계산하려 드는 순간 화투가 나오거든요. 어차피 평형에 대한 계산은 화투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원 기준 교육과정 외의 표현이 돼버립니다. 무조건 교육과정 외의 것이 돼버려요. 심지어 화학평형은 화투 안에서도 두 번째로 어려운 주제거든요. 그래서 화투가 지금 원투 합쳐서 8개의 과목이 존재하잖아요. 과탐 분류가. 그 8개 중에 원탑이거든요. 근데 화투에서 제일 어려운 걸 뽑으라 그러면은 반응 속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 다음으로 어려운 부분이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실 과학 전체를 따졌을 때 진짜 더럽게 어려운데 그걸 끌고 와서 너네들한테 문제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너네는 상평형하고 용해평형은 그냥 개념적으로 잘 이해만 하고 계시면 돼요. 막 계산하고 그럴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지금 시점이죠? 좀 쉬자. 잡담을 하면서 화학 얘기가 더 급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물의 자동이온화 같은 경우에는 광명고 그러니까 최근에 시험이 끝난 학교들을 제외하고 원래 시험이 좀 일찍 끝났던 학생들은 이미 했었던 내용이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시험이 좀 일찍 끝났던 학생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할 거고,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시 정리를 쭉 해보면, 일단 그냥 이건 되게 간단하죠. 이게 무슨 뜻? 이 A라는 물질의 몰농도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대괄호 가우스 기호 자체가 그냥 몰농도를 얘기하겠다라는 의미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용어로서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고,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A 대괄호 A 가우스 기호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A 몰농도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건 H3O 플러스라는 애였죠. 그러니까 뒤에 설명부터 보면은 H 플러스는 원래 양성자잖아. H 플러스의 이름은 양성자예요. 양성자. 산이온, 수소이온 우리는 이따구로 쓰는데 원래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원래 H 플러스는 양성자고, 그래서 양성자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용액 속에 H2O와 뭘 해요? 배위결합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H 플러스 양성자는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배위결합하여 H2O와 배위결합하여 뭐야? H3O 플러스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 개념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실제 존재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개념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H 플러스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 무슨 얘기냐? 객관식은 이렇게 풀어도 당연히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가 똑같이 나올 테니까. 근데 주관식에선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서술형에서. 왜냐면 실제 팩트는 이거지만 이걸 이렇게 적는다고 계산 과정이 달라지거나 하진 않을 거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 물의 자동이온화라고 하는 건 이제 물은 대부분 H2O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H2O 상태면 그냥 분자 상태란 말이야. 물 분자, H2O 분자 상태로 존재하지만 극히 일부가 H3O 플러스, 이거는 H 플러스라고 적으셔도 되는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존재하게 된다. 즉 이온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요거를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이라고 한다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반응식만큼은 꼭 요런 식으로 좀 적어 줍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반응식은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 상관없는 반응식이긴 하거든요. 근데 계산할 때 이렇게 쓰시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여기 반응식 적을 때 습관이라도 이렇게 적는 습관을 가집시다. 심지어 이거는 앞에 H2O 두 개니까 그냥 EH2O 하면 안 됩니까? 보다 그냥 이렇게 적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사실 EH2O로 적는다고 문제가 되진 않거든? 근데 보편적으로 저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적는 방식이 저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그대로 좀 쫓아는 가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거. 얘는 뭐였냐면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에서 이게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일 건데 우리는 얘를 요 결과물이 되는 H3O 플러스의 이 대괄호니까 뭐예요? 몰농도죠? 그리고 OH-의 몰농도, 이 둘을 곱해서 표현을 해두는 게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에서 H3O 플러스의 몰농도와 OH-의 몰농도, 그러니까 이 둘의 곱을 이용해 나타내는 값인데 기호는 KW를 쓴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화투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원래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K, 평형상수라는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게 KW 값인데 왜 얘는 생성물만 넣어놨냐면 반응물인 H2O 쪽을 넣게 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값이 돼버립니다. 수치가 너무 작아지거나 너무 커져 버리기 때문에. 보통 너네 1몰 농도 NaCl 수용액에 몰농도를, 물의 몰농도를 구하잖아? 그럼 막 99 막 이런 게 나와요. 막 10만 몰농도 막 이런 게 나옵니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우리가 수용액에 들어있는 물을 기준으로 몰농도를 짜게 되면 물의 몰수는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쪽은 무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에서 여기에 되는데 이 KW 기호를 쓴다 같이 아까 얘기했으면, 그 다음 이온화 상수는 요거 잠깐 건너뛰고 뒤에 25도씨 기준으로
요 얘기부터 해봅시다. 그래서 25도씨 기준으로 몇의 값을 나타냅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의 값을 나타낸다. 그냥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원래 얘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 유효수자법이라는 것 때문에 1.0을 꼭 앞에 적어주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고등과정에서 유효수자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무시해도 상관은 없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 앞에 있는 이온화 상수가 요 뭐와 어쩌고 하는데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실제로 이제 이 KW 값이 어떤 값이냐면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짓거리를 하든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KW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부에서 조작해줘서 H3O 플러스의 몰농도를 변화시키잖아? 그래도 KW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OH-의 몰농도를 변화시켜도 절대 저 KW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변화시키는 KW 값이 변하지 않지만 딱 한 가지 조건에 의해서 KW가 변하는데 그게 온도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온도를 높이면 KW 값이 뭐예요? KW 값이 어떻게 될까요? 온도를 높이면 KW 값이 어떻게 돼요? 자, 실제로 이거는 떠올리기 위해서는 생각의 경로를 좀 길게 쫓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맞추기는 어렵다고 생각해보면 그 경로를 제가 나눠봐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이 반응에서 이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이라고 부르는 정반응 쪽이 이제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일 거 아니야. 그러면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은 흡열일까요? 발열일까요? 흡열이지, 흡열. 얘는 흡열이에요. 왜 흡열일까요? 얘가 흡열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대충 찍는 게 아니잖아. 왜 제가 흡열일까? 플러스 2? 아, 뒤에 에너지 플러스? 우리가 에너지를 적는 방식으로 같이 표현하는 것은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식인 열화학 반응식조차도 화투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이점까지 에너지를 적는 건 그냥 편의상 중학교 때 그냥 에너지를 표시해주고 싶어서 적었던 거지 원래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반응식에 에너지를 적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그때그때 케바케지. 왜냐면 이온이 아닌 물질 쪽에 에너지가 더 클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가 이온이 되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건 원자들을 기준으로 하던 얘기입니다. 바로 전 단원에서 하던 이온 결합할 때 에너지가 어쩌고 이런 원자가 이온이 될 때에 대한 얘기에 더 가깝고요. 혹은 이온끼리 만나서 결합할 때 얘기가 더 가깝고요. 저게 흡열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편하냐면 역반응이 발열이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정반응이 흡열이면 역반응이 발열이란 말이야. 근데 역반응이 발열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 이거 역반응 뭐게요? 물의 자동이온화의 역반응이 뭐게? 중화반응이잖아. 지금 역반응이 H3O 플러스랑 OH-가 만나서 물이 되거든요. H 플러스와 OH-가 만나서 물이 되는 거 중화반응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화반응 배울 때 뭐 했어요? 중화반응이 일어나면 중화열이 나온다. 발열이잖아요. 그래서 역반응인 중화반응이 발열이고 그러면 물의 그거의 역반응인 그러니까 중화반응의 역반응인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은 흡열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얘가 흡열이라는 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거의 첫 번째 생각의 회로여야 되는 거야. 우리가 결론까지 도달할 때.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정반응이 흡열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흡열이 잘 일어날 조건은 흡열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날까요? 온도가 낮을수록 잘 일어날까요? 이런 얘기거든. 흡열이 잘 일어날 조건은 온도가 높을 때일까요? 낮을 때일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미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을 수 있는 개념이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하면서 너네 4단원 하는 내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데요. 온도는 물질이 갖는 물리량이 아닙니다. 온도는 항상 주위의 값이에요. 왜냐면 물리적으로 물질이 갖는 에너지는 항상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해요. 물론 뭐 운동 에너지 말고도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열 에너지는 이미 물질이 갖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에너지는 항상 전환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에너지는 항상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고 전환이 되는데요. 열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의 형태 자체가 물질이 갖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은 항상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열 에너지가 아닌 걸로 바꿔. 그게 흡열이에요. 발열은 물질이 가졌던 열 에너지가 아니었던 걸 열 에너지로 바꾸는 게 발열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아니었던 걸 열로 바꾸면 발열이고요. 열 에너지였던 걸 열이 아닌 에너지로 바꾸면 흡열이에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항상 흡열은 어떻게? 온도가 낮아지는 반응이에요. 발열은 항상 온도가 높아지는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흡열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겠지. 반대로 발열은 온도가 낮을수록 잘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흡열은 결국은 열이 많을 때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을 딴 걸로 바꿀 거니까 바꿀 열이 많으면 되잖아. 발열은 오히려 딴 에너지였던 걸 열로 바꿀 거니까 주변에 열이 없을수록 유리한 거잖아. 그래서 우린 흡열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난다라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얘와 얘가, 그러니까 물의 자동이온화 반응은 흡열이에요. 근데 흡열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의 마지막 경로 딱 뭐만 채우면 되냐면, 그럼 온도가 높아지면 kW 값은 커지겠죠. 그럼 완성이 되는 거지. 왜?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져? 흡열이 잘 돼. 흡열이 잘 돼? 정반응이 많이 일어나. 정반응이 많이 일어나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많아져. 이들이 많아지면 kW 값이 커지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적어야 되는 건 온도와 비례 하는 데가 되는 겁니다. 아유, 선생님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냥 대충 온도랑 비례로 외울래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 뒤에 수많은 내용들을 하는데 꼭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이 흡열과 발열의 개념에 대한 내용은 꼭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물론 뭐 사실 이걸 이해하는데 포기하면 돼요. 포기한 만큼 성적이 낮아지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게 너무 비판적으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 너무 막 에이 안 해도 돼, 성적 안 나오면 그만이지, 이게 실제로 그냥 못하겠으면 뭐 성적 좀 낮게 받겠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딴 걸 더 집중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쓸데없는 얘기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용액의 액성 내용으로 넘어가면, 용액의 액성은 그냥 산성이나 염기성, 중성 등의 상태를 말하는 표현이지. 너무 당연한 얘기를 여기 왜 적어놨냐면 간혹가다가 액성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갖고 그냥 그걸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어휘가 뚜렷하게 정의되는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그냥 정의를 해주고 지나가는 거고요. pH, 용액의 액성을 수치화해서 표현하는 척도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pH 자체는 H3O 플러스의 몰농도로부터 출발할 건데, 얘 몰농도로 따지면 수치가 너무 작아요. 실제로 얘 우리가 1.0 곱하기 11-14제곱이라고 하는 25도씨 기준의 kW 기준으로 하면 얘 값이 11-7제곱 나오죠. 얘 값도 11-7제곱이 나올 거란 말이야. 왜? 순수한 물이 지금 이 반응식만 봐도 얘가 반응할 때 만들어지는 건 H3O 플러스와 OH-가 1대1 비율이잖아요. 같은 개수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곱해서 11-14제곱이 나오려면 얘가 11-7제곱, 얘가 11-7제곱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렇게 되는데 11-7제곱이
우리가 이제 요즘엔 숫자를 이렇게 보는 게 익숙해졌으니까 저게 별로 안 작아 보이지? 이거거든요, 저거. 실제로 수학적으로 이 정도 확률이면 확률이 0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되게 작은 숫자거든요. 엄청 작아요, 숫자가. 그래서 얘는 너무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든 뭘 하든 굉장히 띠꺼워집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몰롱도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H3O 플러스의 몰롱도의 수치가 너무 작아서 로그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pH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pH가 뭐였다고?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 이거였다고. 그래서 25도씨 중성 상태의 물에 H3O 플러스의 몰롱도는 10-7제곱이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이를 pH로 표현하면 7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성 상태의 물이 pH가 7인 이유가 되고, 그 밑에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로 그렇겠지? 그래서 25도씨 중성 상태의 물에 OH-의 몰롱도가, 그렇죠? OH-의 몰롱도가 10-7제곱이므로 이므로 POH가 7이 되는 거죠. 중성 상태의 물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EX들은 단순히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KW 값은 아까 얘기했잖아. 주변의 온도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건을 바꿔도 KW 값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 물에다가 중성상태의 물에다가 산성을 녹여서 H3O 플러스를 억지로 증가시키잖아? 그럼 반대로 뭐가 줄어들게? OH-가 줄어들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5도씨 산성 수용액에 H3O 플러스의 몰롱도가 10-3제곱일 때 pH는 그냥 3이 나올 거란 말이지.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 POH가 11, 즉 OH-의 몰롱도가 그만큼 감소한 거죠. 그 밑에 거는 25도씨 산성 수용액에 OH-의 몰롱도가 10-9제곱이니까 POH가 9가 나올 거고요. 그럼 pH는 5가 나오겠지 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 시험 봤던 것 좀 봅시다. 오늘 시험 봤던 시험지를 좀 보시면요. 뭐야? 프린트 계속 쓸 건데? 오늘 시험 봤던 시험지를 보시면 H3O 플러스의 몰롱도가 10-3제곱인 수용액의 pH 하면 이제 이건 그냥 깔끔하게 거기 주어진 10-3제곱에 마이너스 로그 취해주면 되는 거죠. 3. 근데 두 번째는 저기 주어진 몰롱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면 4가 나오긴 하는데 그건 pH가 4인 거고, 그쵸? 그럼 POH는 10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문제는 마이너스 로그 2 곱하기 10-3제곱을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다? 3 빼기 로그 3, 로그 2, 미안해요. 3 빼기 로그 2가 되면 되죠. 이 정도 로그 계산은 할 수 있잖아. 그치? 로그에 밑이 없으니까 상용 로그란 얘기를 꺾고 이 정도 로그 계산은 하면 되는데, 선생님 근데 갑자기 3 빼기 로그 2가 왜 나옵니까? 이거 뭐 수학도 아니고. 실제로 수학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구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는 딱 이걸 어느 정도로만 써주면 되냐면, 그럼 지금 이 용액의 pH는 3보단 작고 2보단 클 거다라고 정도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H의 수학적 범위를 구하는 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H3O 플러스의 몰롱도가 7 곱하기 10-4인 수용액의 POH, 이거는 pH가 4 빼기 로그 7일 겁니다. 얘는. 그럼 POH는 10 더하기 로그 7이 되겠죠. 14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 pH와 POH 합은 14여야 되잖아. 그쵸?
문제는 이제 그 다음 건데 0.1몰 농도의 HCl 수용액의 100ml의 pH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얘가 1이 아닌 값이 나온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당연히 리터고 용질의 몰수라는 식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주어진 걸 토대로 0.1몰 농도라고 하니 그리고 부피가 100ml가 주어졌고 그러면 100ml를 써야 될 것 같으니 이렇게 해놓고 요 몰수를 구하는 과정을 자꾸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어진 건 일단 다 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서 근데 아닙니다. 어차피 pH와 pOH를 구할 때 쓰는 건 몰 농도고 이미 거기 주어진 게 몰 농도예요. 0.1몰 농도. 그러니까 뒤에는 부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저 0.1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치워주면 끝이에요. 1. 그럼 부피는 왜 줬냐? 페이크냐? 맞아요. 제가 치졸해서 그렇게 문제를 낸 게 아니라 이걸 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냐면 여러분들이 결국 풀게 될 문제들은 이 얘기 너무 몇 번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이미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풀게 될 문제들은 결국에 하나의 문제지만 되게 여러 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pH, pOH 이런 것도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 혹은 이온의 몰수를 이용해서 푸는 것들도 물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몰 농도와 부피를 다 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구할 때 뭐가 필요한지가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pH를 구하는데 부피를 왜 이용하냐고. 부피는 몰수 구할 때나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잘 구분이 되자라는 의미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pH나 pOH 구할 때만큼은 일단 뭐가 필요가 없는 거야. 부피가 필요가 없어요. 농도만 가지고 하면 돼. 부피는 농도와 부피가 같이 주어져 있는 건 뭘 구할 때 이 둘 다 써야 되는 거냐면 몰수를 구할 때 둘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0.1몰 농도 HCl의 pH는 그냥 1. 0.1에다 마이너스 로그 취하면 끝이고요. 0.1몰 농도 NaOH 수용액 300ml라고 했지만 이것도 그냥 pH가 그냥 pOH가 1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얘는 OH-가 0.1몰 농도니까 pOH가 1이 나올 거고요. 그럼 pH는 13이 나오겠죠. pH나 pOH 구할 때 지금 이 부피를 계산해 쓰면 안 된다고. 그럼 그 다음에 0.1몰 농도 H2CO3 수용액의 100ml의 pH가 그러면 얘는 1이냐? 아니죠. 그래도 얘는 1이 아닙니다. 왜냐? 아이고 어딨냐? 0.1몰 농도의 H2CO3가 있다면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줘야 되는 건 결국 H3O 플러스 내지는 그러니까 H 플러스의 몰 농도를 로그를 취해줘야 될 텐데 문제는 얘 하나당 H 플러스가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몇 개 나와요? 2개씩 나오지. 그러면 H 플러스의 몰 농도는 H2CO3의 몰 농도의 몇 배가 될 수밖에 없어? 2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놓고 로그를 취해줘야지. 그래서 요놈의 값은 pH는 어떻게 구해줘야 되는 거냐면 1 빼기 로그 2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럼 그 다음 거는 pH를 구하면 2 빼기 로그 2가 나올 거고 그럼 pOH는 거기서 그걸 14에서 빼면 되는 거죠. 12 더하기 로그 2. 그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밑에 MgOH 두 쪽도 결국 마찬가지일 거니까. 됐죠? 자, 원래는 우리가 지난주엔 여기까지만 했는데 그 밑에 문제들도 같이 볼게요. 어차피 오늘 우리가 다 한 얘기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 두 개 보시면요. 철이 흡열 반응을 했다면 철의 온도는 하고 철이 흡열 반응을 했다면 주위의 온도는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요. 자, 어떻게 될까요? 철이 흡열 반응을 했어요. 철의 온도는? 올라간다 하는 순간 파멸입니다.
무조건 둘 중 하나의 대답이 돼야 돼요. 변함없다 혹은 내려간다, 둘 중 하나여야 됩니다. 왜냐면 자 봐봐 여러분, 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철덩어리가 이거라고 해봅시다. 이게 그냥 철덩어리야. 여러분들 눈에 호치키스로 보이겠지만 그냥 여러분 눈이 잘못된 거고요. 철덩어리예요. 자 철덩어리인데, 자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면 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의 철들은 흡열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 흡열해서 얘네들의 온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흡열된 열 에너지는 열 에너지가 아닌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어떻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흡열했기 때문에 이 철의 온도가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를 물어보면 안 변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그 반응한 곳의 철들은. 근데 만약에 이 주변에 있는 이 철덩어리에 반응한 부분이 아닌 나머지 철 부분의 온도를 재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졌어야 맞다고. 왜? 이 반응한 부분에 있는 물질들이 주변에 열을 끌어가서 열이 아닌 걸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 주변의 열의 총량 자체가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럼 주변의 모든 것들의 온도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철이 흡열 반응을 했다면 철의 온도는 이거는 사실 질문이 좀 잘못된 게, 반응한 철과 반응하지 않은 그 주변에 남은 철을 구별해서 볼 수 있는데, 뭐가 됐든 기본적으로 올라간다가 나오면 파멸이라고. 변함없다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변함없다도 그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서 원래 근본적으로는 낮아진다가 제일 올바른 답입니다. 그래서 철이 흡열 반응을 했다면 철의 온도든 주위의 온도든 둘 다 낮아진다가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게 이해돼서 들어가길 바라면서 저는 깊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만약에 이해하기 귀찮으면 모르겠다. 언제부턴가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사실 어떻게든 이해해라가 내 옛날의 입장이었는데, 이해하기 귀찮으면 그냥 외워서라도 두시라고. 그 다음에 항상 발열 반응인 예를 두 가지 적으시오.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이미 다 언급했어요. 항상 발열 반응인 것 두 가지. 하나, 중화 반응. 그쵸? 아까 이미 했잖아. 또 하나, 항상 발열일 수밖에 없는 거 뭐게? 그쵸. 왜? 연소의 정의가 뭐니까? 열과 빛을 내는 현상, 이 연소거든요. 불꽃이 생겨야 연소거든요. 그리고 그 불꽃이 발열의 근거, 발열의 결과니까. 그래서 항상 발열 반응인 예를 두 가지 고르라 그러면 연소랑 중화 반응.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우리는 발열인지 흡열인지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직접 반응을 시켜봐서 열량계를 이용해서 열량을 구한 결과로 알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처럼 흡열 반응을 했든 발열 반응을 했든 이거를 반응을 해보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신에 그 밑에 반응식이 연소 반응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필요하겠지. 그냥 발열하면 연소 아니에요. 이건 이미 태워보겠다란 얘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반응식만 보고 얘는 연소 반응이네를 알아낼 수 있어요. 뭘 보면 돼요? 아까 우리가 이미 앞에 채울 때 써먹었던 방법이잖아. 연소면 무조건 누구랑 반응해야 돼? 산소. 그래서 산소랑 반응하고 있다면 연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게 산소랑 반응하면 연소니까 발열이다는데, 그러면 무슨 식이든 산소가 들어있으면 다 연소냐? 당연히 아니에요. 산소가 들어있는 반응 중에서 연소 반응인 것도 있고 그냥 산소랑 반응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실제로 연소 반응이든 아니든 그 반응은 뭐일 거라는 건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무조건 발열일 겁니다. 왜냐면 산소랑 반응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연소인데, 연소가 발열이란 말이야. 근데 산소랑 반응하는 반응이 연소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연소와 같은 반응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발열일 거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사용할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밑에 있는 건 결국은 열량계를 이용해서 열량 구하는 Q는 CMT 뭐 이런 계산을 하고 나서야 채울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사실은 오늘 산화원까지도 다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시험은 볼 겁니다. 왜냐면 어제 수업은 했고 제가 지금 오늘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어제 수업한 건 영상으로 그냥 올릴 것 같거든. 왜냐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다음 주에 우리는 산염기 중화반응을 들어가야만 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 다음 주가 11월입니다. 다음 주 주말 수업이 11월 1일, 2일, 3일 딱 그때쯤 수업이거든요. 너네 그리고 12월 초에 시험이잖아. 시험까지 얼마 안 남았고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를 연습할 만한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무조건 중화반응을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산화환원을 따로 정리하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그냥 내용만 봐도 어차피 알겠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특히나 우리 마지막에 시험도 보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시험 보기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산화환원 시험 다시 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난다면 그냥 공부만 해오시면 되고, 기억이 안 나면 어제 영상의 뒷부분만 좀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올리는 영상의 뒷부분만 좀 보십시오. 앞부분은 어차피 우리 같이 한 내용들일 테니까. 오케이? 네, 고생. 갑시다.